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3월 16일에는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에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부터 10개월 이후인 2019년 7월 1일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8월에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3개 필수 품목은 그 당시에 한국 기업 수요의 70에서 90%를 일본 기업들이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산업통상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의한 수급 차질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소부장 산업이 성장하였고 대일 의존도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더더구나 2020년부터 이른바 코로나 특수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응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특수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수출 품목 제한 때문에 생산의 차질이 있었다는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수출이 줄어든 품목이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가전제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과 직접 관련성이 낮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른바 안보와 관련된 산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악화로 때문에 수출에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도 사실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일부 보수 언론, 경제지, 대한상의 등 경제기관에서는 한일 경제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우리가 입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근거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는 대한상의의 3월 20일자 보고서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과 18년, 즉 수출 규제 시행 이전에 2년 동안 한국의 총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2021년 일본 수출의 비중을 비교한 것에 시작합니다. 즉, 이 비교에 의하면 2021년은 17년, 18년에 비해서 대일 수출의 비중이 0.4%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소분을 수출액과 곱했을 때 약 27억 원의 수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수출 감소액을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계산해서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는 주장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극심하다는 예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매경의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일가 멀어진 한 20조 날렸다 라는 기사를 통해서 매경은 2019년, 21년 3년간 대일 수출 감소로 생산 유발액 13조 5천억, 일본의 한국 제조업 직접 투자 감소로 6조 8천억의 생산 유발 감소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매경은 이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수치를 어떻게 만들어내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일경제와 정경영 산하의 한국경제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결과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매경 보도에 나온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2021년에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원의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에 한국경제원에서는 대일 수출 감소에 의한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인원 감소 효과를 추정한 바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 자체도 한 4페이지 정도의 아주 짧은 보고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규제 이전인 2017년, 18년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과 19년, 20년 사이에 만약에 수출 규제가 없었을 때 수출액을 추정하는 것에 시작합니다. 이 추정을 위해서 추세적으로 수출 증가율,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 감소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일본 수출 규제가 없었더라면 이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추정의 액수는 약 4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 증가가 있었을 거라는 액수를 산업연관표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생산이 더 되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인원이 더 고용되었을까라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 유발액이 약 1조 2천억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매경에서는 생산 유발액 감소가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에 13조 5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련 보고서에 의하면 19년, 20년에 1조 2천억이라는 것입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21년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또 하나, 매경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 유발액 감소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정경련 보고서에 의하면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 때문에 추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자료나 방법론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매우 우아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보고서와 비슷한 대한상의 보고서 자체도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은 보고서라는 점입니다. 크게 문제를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다자간 무역 체계에서 일본의 수출만 감소했다는 가정을 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연관표를 통한 추정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자간 무역 체계에서 대일 수출을 늘리는 것은 대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으로부터 반제품이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다시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늘면은 수입도 늘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일 간의 무역 수지의 변화는 한국이나 일본의 산업의 진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즉, 경제 규제라든지 양국 간의 관계 악화 외에 제3의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관계의 변화도 한일 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다자간 무역을 마치 양자 간의 무역만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오류라는 점입니다. 다자간 무역 체계에서 사실 수출 규제와 같은 규제가 들어올 때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미 반도체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국을 우회한 수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자간 무역 체계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우회는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 반도체 생산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입 때문에 이런 규제 자체가 효과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생산 유발액 감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출 감소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감소하면 수입도 같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해외 소비라고 이야기할 때는 순수출을 이야기합니다. 수출 빼기 수입을 해외 소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순수출 개념이 아닌 수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만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대일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은 2017년과 18년 2년간 수출 대비 2019년, 20년 2년간 수출을 비교해 보면 19년, 20년 사이에 수출이 약 38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무려 161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순수출만 보자면 사실 규제 이후에 오히려 123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순수출 감소가 123억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순수출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한일 관계의 악화가 오히려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자 간의 문제로 다자 체계를 단순화시켰다는 거, 그리고 순수출, 수입 부분이 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황당한 가정에 기초한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산업연관표 활용의 적정성입니다.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반도체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소부장에 대한 생산이 같이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를 또 중간재로 사용하게 되는 컴퓨터라든지 IT 통신기기들의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연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연쇄 효과를 고려해서 산업연관표에서 계산해 놓은 것이 이른바 생산 유발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 유발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계산할 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기본 가정은 생산을 하면 다 수요가 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생산을 늘려주면 소비가 되지 않는다면 생산 유발 효과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연관표를 통한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하는 경우는 흔히 개도국 시절에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한국같이 성숙된 경제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하강을 하거나 경기가 전강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을 때 생산을 늘려서 수요가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호혜적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우리와 호혜적 경제 파트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의 이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가 일본을 호혜적 경제 파트너로 만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 양보 이후에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였고, 회담 직후부터 일본 언론에서 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를 이야기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이야기했다. 또 의원들과 면담에서 멍게 수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윤 대통령이 노력하겠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 부인했습니다만 일본 언론들은 그런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 일본이 수십 차례 이미 사과를 했는데 우리는 더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직후에 일본 외무상이 일본 의회에서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와 한일 외교에서의 성과가 없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과장하게 부풀리는 그런 수치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호혜적 상호적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일 외교만이 해법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